10월 21일 금요일 KB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유입되면서 반도체 강세 및 쏠림 현상은 유지되었으나 신고가 랠리를 이어왔던 현대차와 기아는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등 대형주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동력이 부재한 코스닥은 상대적 약세를 지속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저출생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ENS와의 합병설이 보도되면서 15%대 급등했고 DB하이텍은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24%대 급등하는 등 업종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8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반면 기술주의 비중이 적은 다우만 상승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택 착공 건수 등 주택 지표는 둔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한편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물가가 2%를 회복하려면 1, 2년 더 걸릴 것이라고 언급해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대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를 반납했고 애플과 브로드컴 등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위안화 약세와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에 하락했고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을 4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했고 BOE는 7회 연속 동결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2회 연속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에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스위스의 예상 밖 금리 인하와 BOE의 완화적 금리 동결을 소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미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5,500선을 돌파한 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출해된 기술주의 약세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말을 앞둔 경계심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해외 채권 브라질 국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혜 연구원입니다. 브라질 채권의 경우에 2분기 들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헤아라 약세가 심화되면서 2분기 현재 기준으로 한 6%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인하 사이클이 기준금리 10.5%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브라질 통화정책위원회 코폼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그 근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된 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점,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글로벌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 마지막으로는 재정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사실 YOY 기준으로는 브라질 중앙은행의 목표인 3%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 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4월달과 5월달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월간 상승률을 보면 인플레이션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정책의 경우에도 최악은 아니지만 룰라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개선의 기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요인들보다도 특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브라질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와 좀 연관이 깊습니다. 연말에 중앙은행 총재인 네토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룰라 대통령이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를 8월쯤에 임명할 것으로 지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현재 중앙은행 총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에도 집중하는 중앙은행 인사를 새로 임명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러한 논리는 사실
연준과 같이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안정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상식과 좀 정반대의 주장을 지금 룰라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그 결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를 더 인하 못하겠다라는 우려가 커졌고, 마지막으로 헤아라 가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브라질 중앙은행과 관련된 독립성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리스크는 좀 지속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기 들어서 브라질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1분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금리는 다른 신흥국과 다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기준금리 10.5%에서 인하 사이클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인하 사이클은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은행의 이제 지금 그 독립성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브라질 채권과 그리고 헤아라 약세로 좀 작용을 이제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연말에 현재 이제 그 네토 중앙은행 총재 임기가 만료가 이제 되기 때문에 8월 정도에 이제 그 룰라 대통령이 차기 총재를 지목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총재는 인플레이션에만 조금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집중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 일반적인 통화 상식인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물가를 어떻게 보면 좀 상승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 금리는 상승하고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 소멸 그리고 헤아라 가치 약세를 유발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는 브라질의 이제 그 불거 한 번씩 이제 그 부각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KB증권은 2분기 정도부터의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보수적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주현입니다.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당국과 업계에서는 여러 준비가 한창인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에 금융위원회가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또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어떤 단일하게 존재해서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의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표라든지 형식은 NFT를 띠고 있지만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이렇게 NFT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에 따라서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NFT에 대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증권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요.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에서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NFT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법적 성격을 검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소가
가상자산 그 상장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평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이제 다음 주에 공개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에서 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공통 기준을 공개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최초 6개월 동안에는 기존의 이제 거래 지원 유지를 하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의 상장을 유지할지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있는지, 기술적인 것, 보안적인 부분,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좀 심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체 심사 방안도 함께 제시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조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자율 규제로서 시행이 될 테지만 시행 초기에 일정 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러한 점이 좀 잘 지켜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7월 19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 최초 이제 업권법으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즉 투자 성격을 띠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량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과 게임 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멘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인터넷 게임 월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인해서 GMV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C커머스는 급격히 증가했던 GMV 성장세가 둔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용자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SMS 플랫폼의 경우 유튜브의 독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페24가 유튜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6월 19일 카페24의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의 경우 새학기 시즌이 시작된 3월부터는 콘텐츠 시청 시간이 축소되면서 MAU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에이트 쇼가 흥행하면서 원작 IP로 트래픽이 유입되는 IP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치지직이 5월 9일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이용자 수가 아프리카 TV 대비 46.8%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나온랩과 레이븐2 등 신작 흥행이 이어가는 가운데 PC 콘솔 게임은 지난 4월 출시한 밀리언셀러의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 미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5월 서클 차트 탑100 판매량은 814만 장으로 전월 1248만 장 대비 34.7% 증가했는데요. 하이브가 총 271만 장을 판매하면서 엔터 4사 중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진스의 하우스윗이 109만 장이 판매가 되었고 에스파의 경우에는 초동 판매량이 115만 장을 달성했습니다. 6월 14일 아리아나 그란데가 하이브의 미국 법인 HBA와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밝히면서 위버스의 입점 예정을 밝힌 것이 하나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의 경우 5월에는 티빙의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트래픽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화가 성공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6월과 7월에는 OTT 합병 이벤트와 그리고 파리 올림픽 이벤트가 있습니다. 카지노의 경우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 특수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해서 파라다이스의 드로백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총 1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가량 증가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월간 미디어 엔터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를 기록했는데요. JYP가 마이너스 13%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커머스 업종은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GMV 총 판매가 7.2%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SNS 업종에서는 MAU 1위인 유튜브와 2위인 카카오톡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24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웹툰과 콘텐츠는 새학기 시즌이 시작된 3월부터 시청 시간이 축소되면서 MAU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메가 IP 유무로 플랫폼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신작이 흥행하고 있고 넥슨은 던파 모바일이 중국에서 IP 파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PC와 콘솔 게임은 밀리언셀러 스텔라 블레이드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엔터 미디어 업종 월보는 엔터는 뉴진스의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하면서 하이브 판매량 호조세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미디어는 5월 OTT 수익화는 성공적이고 6월과 7월은 OTT 간의 티빙과 웨이브 합병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포츠 이벤트, 파리올림픽 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 특수로 계절적 성수기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 흐름으로는 5월 월간 KRX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수익률은 2.5%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일부 업종의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 어닝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켓 담당 이수경입니다. 한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컴은 한국전력공사와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본 협약은 한컴의 주요 AI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품을 정식 출시 완료 시 한전과의 본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24년은 한컴이 온프레미스 중심의 매출액 구조를 신사업인 클라우드와 AI로 확대하는 원년입니다. 클라우드와 AI 부분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부분보다 마진율이 더 높은 제품군으로 매출 성장 견인과 이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종가 기준 한컴의 12개월 선행PE는 13.7배 수준입니다. 신규 사업의 고성장세 및 사업구조 개편 감안 시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해외 기업 어도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유종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호입니다. 어도비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도비는 이번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또 연간 반복 매출 가이던스 또한 상향 조정했는데요. 단기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의 주가는 산업 평균이나 동종 기업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기존의 프리미엄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AI 기술 도입 확대에 따른 시장 점유율 유지 그리고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을 증대시키면서 이는 ROE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는 운용 관점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일단 수주잔고랑 연간 반복 매출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구독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이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언급하면서 장기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도비의 12개월선 ROE는 52.4%로 동종기업 대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와 반면 12개월선 PB가 14.1배 오히려 하락하면서 저희는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자사주 매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도비의 이제 12개월선 PE나 그리고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PEG 배수는 1.9배로 나와서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 이익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도비의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17.8%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증가했고요. 구독자 수는 96만 명이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매출액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215억 달러, EPS는 최대 18.2달러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시장은 AI 도입에 힘입어서 2027년까지 3년 동안 CAGR 21%로 중장기로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매출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12개월 포워드 ROE는 52.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도 증가하고 있어서 PEG 배수 등으로 봤을 때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비싸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매출 성장 둔화, 그리고 경쟁 신화, 그리고 수주 잔고 감소 등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1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